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를 맞이해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약속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중단하겠다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 일단 야당에게 공격할 권한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 지금까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부터 알아요. 그 80년대 운동권의 스타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됐을 때는 그분은 이제 젊은 정치인이었고 또 젊은 기자였고 그래서 잘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는 저는 상당히 거의 충격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국 청문회의 그 재판, 그러니까 뭐랄까 판박이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해명하는 걸 들으면서 어이없어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라고 이걸 문제 삼는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서 저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2억을 투자를 해서 배추밭에 2억을 투자했더니 한 달에 450만 원씩 돈이 나왔다. 그럼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5,400만 원이에요. 2억을 투자해서 이자로만 1년에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20 몇 프로입니까? 그게 이율이. 예? 고리대금도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자, 그럼 투자라는 것은 그 배추밭에서 그 배추밭을 경영하는 사람도 적어도 5대 5든가 6대 4로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억 투자한 배추밭에서 1년에 적어도 1억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그 자료를 못 내겠대. 근데 그렇게 해서 450만 원씩 돈을 줬던 강모 씨는 8억짜리 땅을 샀는데 그 동네에 그 전북에 그게 80억이 돼갖고 갑자기 무슨 뭐 떼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표절을 41% 그냥 기계만 돌렸더니 41%로 그 나오는 거 보니까 다 그대로 복붙으로 다 복사해서 붙인 거던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부덕해서 그렇다. 이게 해명입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려면은 김건희 여사 무슨 그 국민대하고 숙대에서 그 표절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비판하니까 그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셔야지라고 야당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청와대가 총리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총리 될 사람이 자기 논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부분 무슨 뭐 코넬 대학에 그 학비를 그 계좌번호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누가 돈 보냈는지만 얘기해라.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럼 도저히 저 상식적으로는 아니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웃긴 게 왜 정책 질의 안 하냐고 예. 얘기하는데 정책 질의하는데 아니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예산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를 비율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문회 통과하기도 전에 각 부서에다가 보고하라고 그래갖고 보고까지 받고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감싸고 돌아요 여당이.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걸 왜 건드리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제가 보기엔 말이 너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구나.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있구나 벌써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야당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당 저는 반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배 밖에서 간을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최대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쩔쩔매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번 청문회 이틀간 너무나 다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그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예. 주진희 의원이 얼마나 그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왜 출판 기념회를 출마 앞두고 하셨죠? 사람 모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 하신 거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고 출판 기념회는 평상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해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작가입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판 개념의 성격은 어떤 그런 자금, 그 다음에 경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걸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본인의 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출판 개념인데 주진우 의원이 너무 몰라도 모른다. 그런 접근 방식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논리에서 밀렸어요. 본인은 그래프 띄워놓고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4번의 경조사 그러니까 출판 개념을 다 포함해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이 있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프 얘기만 합니다. 수익과 지출은 어떻게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1억 5천 2억 자체가 그게 국민눈높이가 맞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제가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당 정치인들도 출판 기념일을 통해서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주호영 의원도 아주 다수 육선 의원이니까 예. 그런 분이 출판 기념일을 연다면 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또 의원은 출판 기념일을 6선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착각한 거는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사과를 좀 드리고 하지만 국민의힘 37명은 출판 기념일 해놓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치권의 관행을 가지고 총리 후보자의 어떤 결정적인 한 방으로 들고 와서 했다는 자체가 저는 물론 이제 김민석 근데 그 출판 기념회가 경조사로 해당하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출판 기념회 10억 모으면 10억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사실상 그거를 한도가 없어요? 제동 걸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봅니다. 아, 한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여야 의원들이 다 본인들의 이득에 관련이 되니까 이걸 합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총리 후보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 출판 기념회 자체도 투명하게 정치 자금 안에 넣어놓고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저 지난번에 총선 치를 때 네. 저도 각서 썼어요. 저희 전부 다 각서 썼어요. 어. 총선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출판 기념회 안 하기로. 출판 기념회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받은 세비는 모두 반납한다. 각서 다 썼어요 그때.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언론이라든가 혹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개혁 노력이었는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이게 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거예요. 총평을 해보면 민주당은 염치가 없어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해도 예. 이건 과하지 않다. 좀 부끄러워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이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명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지만 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의혹을 받는 분을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을 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패널 분들이 그냥 저 정도의 해명 갖고 해명이 됐네. 뭐 자격 있네. 예. 야당 아유 능력 없네. 한 방 못 쳐준 거 야당 책임이지. 이렇게 과연 얘기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소장님도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우리 자료 요구하잖아요. 각 부처에. 그럼 그들이 가공해온 자료 보고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만. 그래 이런 자료 믿어야지. 이럽니까? 아니면은 2차 3차 자료 요구해가지고 원데이터 로데이터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못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털릴 만큼 털렸고 나는 충분히 자료를 냈다라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건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출판기념회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사회 통념상 그렇게 과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2억, 1억이 넘는 돈 그게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느냐. 그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태도가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기자분들은 당연히 불편한 질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자들 보고 어디 기자세요? 서영주 소장님 저 눈을 보세요. 서 소장님 예, CBS 기자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어디 기자세요? CBS 기자. 한판승부 출연자입니다. 네. 아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시면 되지. 예.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눈빛으로 어디 기자요? 그 물어봐가지고 보복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을 수도 있죠. 저렇게 저도 반대하시구나. 네. 보면 엉성한 해명이죠. 사실 구멍이 너무 많고 예. 엉성한 해명인데 사실 현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니고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칭화대 석사학위를 받으러
중간에 몇 번 가냐. 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교수한테 부탁해서 나 좀 어려운데 요건 제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석사 논문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게 낙마할 사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현금도 사실은 출판 개념에서 억대가 들어오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예.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도 보면 음.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또 낙마할 수준이냐? 아니라고 봐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너무 안 내고 그다음에 증인도 증인 참고인도 없고. 없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금배추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익률이 그럼 27% 이상인 건데 이건 뭐 한금알을 낳는 배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해명이 안 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저도 현금을 이렇게 뭐 경조사 앱슬로 갖고 있다 보면 예. 한 이틀 지나면 얼마인지 까먹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한 5만 원짜리 하나가 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낮은 자세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그건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 본인이 이건 공개하기 싫은 출입국 기록이 같이 섞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음영 처리해서 공개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엑셀 자료 만들어서 하고 저는 이런 태도가 문제다. 사실 양해를 구하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 사례랑 비교할 때 당시에 뭐 김현장에서. 전관예우로 김현장에서 몇 년 동안 18억씩 받고 이런 거에 비교할 때 부적절하지만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뭐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우리 서영준 소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이 태도 부분들이 정말 조금 송구한 것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거기서 이기고 거기에 대해서 굴복시키면 내가 이 청문회를 잘했어라고 평가받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그 앞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답변을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저는 좀 몇 가지 뭐 국가 채무 정도 모르는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하나 안 좋은 관행들을 따는 것들은 좀 아쉬워요. 그동안 뭐 법률과 규정 자체가 뭐 황교안, 한덕수, 이완구 이런 이 총리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자료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여당일 때는 그렇게 또 방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 총리 청문회에 있어서 안 좋은 근거 규정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반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예.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주진우 대단히- 의원에 대한 공격.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잘못했고 그런 것들은 다른 형식으로 지적을 해야죠. 예. 그걸 김민석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좀 억압하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같은 청문위원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마련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 그냥 그 자리에서 신상 털듯이 문제 제기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8월 중순쯤에 이제 전당대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장 소장님이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취재를 하신 게 있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하지만 예. 그 발걸음은 출마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출마 안 하려면은 뭐 전국을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그렇구나. 사람들을 만나고 당원들도 만나고 네. 또 당대표 되면 또 법인카드 빵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액수가 밥도 어휴 빵빵해요. 어. 밥도 사드리고 예, 왜 하겠냐고요. 오늘 충남 지역도 돌고. 네,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죠. 사전 선거운동 형식이라 볼 수 있고 지금 각종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국민의힘 지도자 차기 당 대표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예. 유력하게 예. 뭐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김문수 전 후보는 당 대표는 안 나가시고 어딜 나가요 그러면? 경북도지사를 나가시려고. 경북지사! 예, 고향이 단독 장성철. 고향이 경북 취재. 영천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나머지 나의 정치 인생은 예. 고향 발전을 위해서 예. 하겠다라는 명분도 있고 아하.
그 밑에 좀 딸린 식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이번 대선 준비하면서. 네, 경북도지사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자리도 나눠줄 수 있고 식구들도 챙길 수 있고. 원래 경기지사 했던 분이 경기지사 복귀는 안 하시고 왜 또 경북도지사가 돼요? 고향 고향이니까. 영천이라니까요. 원래 그 대구도 옛날에 한번 출마하신 적이 있었어요. 수성에 출마하셔가지고 김부겸 의원과 한번 이렇게 그때. 경쟁을 하셨었죠. 그래서 예. 경북도지사 나가게 하려고 예. 본인 마음이 좀 그렇게 쏠려 있고 예. 한 분을 제외한 참모들은 경북지사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은 이제 김재원 전 비서실장은 댓글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김재원? 대구시장 나가야 되니까 당 대표 하셔가지고 저 공천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대단히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건 진짜 장 뭐 소장님의 개인적인 취재 장 결과물이라는 소장님 점을 취재가 이제 말씀드리고. 확인이 되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이라면 이게 그렇죠. 사실이라면 왜냐면 사실일 가능성이 저도 박지원 워낙 의원님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 장성철 소장이 틀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 제가 전 지금- 국정원장께서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얘기한 게 틀린 거예요. 장 소장님이 촌철살인. 이 창원의 먹구름부터 해갖고 다 맞췄거든요. 창원의 먹구름. 네, 그래서 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예. 그러면 지방선거가 무슨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냐. 대선 후보 나왔던 분이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하. 자, 우리 김정혁 전 최고는 이 취재를 들으신 소회랄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그 우리 박성태 실장. 소장 실장님 실장님. 실장. 실장. 실장이 더 소장 샥해 원장. 보이네. 근데 하여튼 우리 그 박성태 박성태 후배님이 하신 얘기가 네. 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일자리 사업, 취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가면은 그냥 그 내가 주머니에 있던 거 꺼내 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내려오시면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자리 가져가세요라고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구 내 고향 명분을 삼아서 간다. 그것도 굉장히 염치 없는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여서 글쎄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세 사람은 출마할 것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안 나올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100% 나올 거고 승리할 거다. 맥 소장님. 네. 한동훈 죽이기다. 이준석 의원의?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지금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의 여러 가지의 머릿속의 생각들은 보수 진영의 말하자면 대통합의 이 주축은 본인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때리고요. 이준석 의원은 돌려서 때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전당대회가 국민이 열려서 예. 들어간다고 손 치더라도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돼서 삼특검으로 어떤 입장으로 대할 것이고 또 가서 안 되면 또 그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나가라. 100% 나가고 이길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뭐 겉으로는 응원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셈법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다. 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 김정혁 전 최고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말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 네. 총선에서도 말 잘못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좀 너무 말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진짜로 그 모여서 얘기하는데 우리 고민들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그리고 실제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그 6월 30일 날 누가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대위 하자. 예, 비대위로 가자.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빠른 얘기 같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나와요?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네. 문자를 보내서 어허. 계속 자기 어떤 행사하는데 와달라라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철수 의원님도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문수 우리 전 후보님은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대구에다가 무슨 조직 캠프를 차렸느냐 무슨 뭐 당원 가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기사가 이게 나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언론에 등장했는데 지난 21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동작구, 그러니까 서울이죠. 동작구 서울 소재 그 시당에서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들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이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 뛰어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뭡니까?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나가서 합당까지 해야 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장 소장님. 오세훈 시장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준석과 함께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보수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세훈 시장 측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야 대선 보니까 서울은 할만하네. 이준석 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표를 합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를 넘어서거나 거의 박빙 수준을 될 수 있어서 내가 개인적인 경쟁력인 표까지 합치게 되면 서울은 내가 수성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 수성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거다. 그렇죠. 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리고 기대만큼 득표를 못 얻었잖아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평론가처럼 나와가지고 다른 당 누구는 어떤 애 저떤 애 이런 언급을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이게 맞는 행동인가? 상당히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참 이 가벼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네. 뭐 본인도 계속 헷갈리겠죠. 그런데 한 3, 4주 전까지만 해도 나간다는 의지가 전당대회 강했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한 2주 전부터는 특검 이제 슬슬 채비를 하고 이때부터는 굳이 이때 승산도 적은 데다가 앞서 소영주 선생님 지적했듯이 나가봐야 특검 전국에서 투렷이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없고 방어하기도 뭐하고 그러다고 특검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측근들 통해서 들어본 얘기는 그렇던데 맞죠? 예. 그런데 갑자기 네. 고맙습니다. 대충 맞습니다. 역시 근데 선배님. 저희가 근데 이때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가 돈 즈음에 거의 한 2, 3일 차이로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는 무조건 나간다. 승리할 거라 확신한다. 이건 상당히 전략적 메시지라고 봐요. 안 나오면 쫄 그냥 요걸 하기 위한 배경 작극쫄 이거는 배경 작업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오세훈, 이준석 그다음에 장에서 지금 호시탐탐 국민의힘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홍준표 시장 노리고 있죠. 노리고 그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노리고 기다린다. 있잖아요. 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국민의힘이 빨리 이게 무너져서 우리의 보수 대통합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쩌죠? 왜 명태균을 잊고 있죠? 거기에 교집합이요. 아까 저한테 카톡 보내왔던데. 명태균. 명태균 씨가 보내왔죠. 네. 저는 거기부터 털고 나서 그런 꿈을 꾸셔라. 예. 김재욱 전 최고.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은 해석해 주세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워낙 말씀을 계속 그 왔다 갔다 바꾸셔서 뭐 진심이 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거 별로 이렇게 신뢰도는 좀 없어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 같지도 않고.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만 정계 은퇴를 한 건지 뭐 탈당을 한 건지 뭐 탈당을 했는데 우리 당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며 정계 은퇴를 했는데 또 나중에는 또 바꿔서 정계 은퇴가 아니고 이 당에서 내가 떠난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무슨 옷을 파랗게 입었다 빨갛게 입었다 뭐 섞어 입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홍준표 선배님도 거의 뭐 심리적으로는 공황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본인 마음도 본인 잘 모르겠고 그냥 억울함과 그 윤석열에 대한 원한과 그리고 자기를 밀어내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과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예.
예. 원혼이 있어서 9천을 떠드는. 자 일단 내 다리 내놔 이거. 내 자리 내놔. 일단 여기까지. 자 노포테련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